목요일입니다. 촌철살인의 명쾌한 한마디부터 속 터지는 막말까지 한 주간의 말말말로 정치권 이슈를 정리하는 시간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시대의 찐 어구린 그러나 불굴의 희망이 된 최민희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리고 맞은편에 미래통합당의 민현주 전 의원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민현주입니다. 더 붙이실 말 없으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저는. 저분이 참 어구린인데. 네, 참 어구린이시죠. 제가 네. 찐 어구린으로 바꾼 것은 정청래 의원이 참 어구린이 그게 저작권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찐 어구린으로 바꿨습니다. 정청래 당선자. 예, 정청래 당선자가 참 어구린을 썼대요. 김종인 지금 전 선거대책위원장 때문에 억울한 부분들 때문에. 때 말씀하시는 거죠? 이 공천은 참 오래 가나 보여요. 하나씩 좀 보도록 할까 싶은데, 그 전에 방금도 좀 살짝 좀 살펴봤는데 오거돈 부산시장 사퇴 선언 나왔어요. 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건 뭐 할 말이 있나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부산시장이라는 자리가 그게 뭐 사사로운 자리도 아니고 350만 부산 시민들께 선택받은 부산시장이 이렇게 성인지 감수성이 낮다는 거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차제에 이게 미투가 보다 근본적인 성인지 제고 운동이 돼야 되는데, 미투가 정치권으로 오면 이게 정파적으로 되면서 미투가 사그러듭니다. 그게 되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떤 분이 페북에 그렇게 올렸던데요. 지금 이 순간 떨고 있는 남성 고위직들 이참에 다 물러나라,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부산시장의 이 일은 그 변명의 여지도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민현주 의원께서는요? 이게 이제 오늘 기자회견 하신 걸 보면은 5분간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는지 몰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초등학생부터 유치원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유치원부터요. 모든 사회활동하는 모든 분들은 정기적으로 성교육 관련해서 받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교육 받고 있거든요. 부산시장도 예외가 아닐 거예요. 이걸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오거돈 시장은 도대체 받으신 건지 안 받으신 건지, 어떻게 5분간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 문제가 될 줄 몰랐다라고 말을 하는 건지 이것도 어처구니가 없고요. 이제 이게 총선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알고 있어요. 뭐 이제 피해자분께서도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기다렸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게 총선 전에 이 사건이 알려졌더라면 사실 총선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이다. 고위 공직자가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도 몰랐다라는 것 자체가 이 정부에서 지금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남녀평등, 양성평등에 관련해서 굉장히 크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직책에 있는 부산시장인 분이 이런 걸 몰랐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여성계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는 경악할 만한 일이죠. 알겠습니다. 자, 각설하고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이후에 참패를 당했죠. 미래통합당. 이제 결국 비대위 체제 전환으로 결정을 냈습니다. 비대위원장은 지금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맡을 것으로 보이고, 김 전 위원장은 하지만 그냥은 맡을 수 없다, 전권을 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이런 결론이 나왔던 것에 대해서는 민현주 의원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그 결론이라고 이제 심재철 원내대표가 좀 얘기는 했는데요. 이제 오늘 뭐 조경태 의원도 얘기했지만 이게 과반을 넘어서는 결론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정확한 이제 조사 결과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심재철 원내대표는 한 표라도 많은 쪽으로 그냥 무조건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죠. 근데 과반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정확한 거면 저도 결과를 못 봤기 때문에. 이게 이슈가 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전 절차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김종인이라는 분이 문제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절차상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절차상에서는 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물론 당원 당규상 절차에 따르면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비대위로 가느냐 안 가느냐 결정을 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는 의원총회에서 정말 격렬한 토론이 있어요. 항상 그렇게 토론이 있어 왔고요. 그래서
현역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당원들의 의견도 수렴합니다. 총선을 바로 뛰고요. 당선이 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도 사실은 이제 현역 의원들만큼이나 열심히 한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의견 수렴도 없었고요. 지금 이제 20대에서 물러나는 분들 현역 그다음에 21대에 새로 들어오는 현역분들 네. 그분들과의 토론의 장도 없었어요. 단 1분의 토론의 장도 없는 상태에서 전화해서 얘기를 한다. 사실 특히나 이번에 초선으로 당선되신 분들 당선자 신분인 분들은 솔직하게 자기 의견을 구하기가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닐 거예요. 지금 상황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물러나는 원내대표 그리고 21대에도 들어오지 않으시는 분이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 특히 그 최고위에서 결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평당원들이나 의원들이 분명히 문제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절차상의 문제를 지나간다면 이제 비대위의 이제 위원장으로 후보가 되는 김종인 이제 전 선대위원장이 주장하는 기한 정하지 마라. 네. 그다음에 당원 당규에 의한 그 권한이라기보다는 무한한 권한을 달라. 왜냐하면 이 당을 다시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지금 미래통합당이 너무나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합한 비대위원장이라고 한다면 그분에게 어떤 권한을 주고 기간을 얼마만큼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토론의 여지가 있다. 네,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저쪽 그 미래통합당의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우선 2008년에 민주당은 더 심하게 국민의 버림을 받았고 그 이후에 사랑하는 대통령도 잃고 뭐 정말 많은 일을 거치면서 결국은 가치지향을 찾으면서 네. 서서히 재건됐다는 점.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절차상의 문제 말씀드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당의 절차라는 건 의총이 있고 예. 그다음에 지역위원장들 모임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그 소위 중앙위원회 뭐 등등 뭐 당원 권리당원 뭐 의견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심재철 대표가 의총을 소집했는데 30여 분밖에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지금 미래통합당 상태를 잘 보여주는 건데 저는 이런 식의 비대위를 만들고 뭐 정치적으로 이합집산 해보고 이게 별 소용이 없을 거다. 저희들의 경험상 이렇게 봅니다. 지금 가장 큰 미래통합당 보수 정치의 위기는 박정희 가문의 유산을 소진해버렸다는 거예요. 네.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후 2020년 딱 3년입니다. 부자가 망해도 3년간은 기간까지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 동안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만들기보다는 계속해서 탄핵의 강을 건넌다 안 건넌다 이러면서 정치공학적인 계산만 했다는 거죠. 네. 이게 가장 큰 패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비상계엄령 하에서와 같은 비상대권을 달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박정희 가문의 유산에 의지해 왔다가 그 유산을 다 써서 지금 이렇게 대패를 했는데 네. 다시 박정희식 방법으로 저 당을 재건하려고 하는 분이 나타났네. 저분의 저런 제 의견은 박정희식이니까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곧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짜르가 나타났다. 이런 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요구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당내 상황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 저희가 지금 직접 목소리를 통해서 들어보고 두 분과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만큼 국민들로부터 경제 문제에 대한 신뢰가 있는 분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면 외부인에게 당 운영을 맡기고 당의 미래를 맡기는 나약하고 줏대 없는 정당에게 국민들이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겠습니까? 김종인 비대위가 다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로 앞으로 가도록 할 생각이고요. 이 당에 제일 걱정스러운 건 그런 거예요. 지금 무슨 전제를 무슨 앞으로 8월 달에 하겠다, 7월 달에 하겠다는 그런 전제가 붙으면은 나한테 와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김종인 전 대표는 비대위원장 전문 직업 아니에요? 금년 말까지 임기를 보장해라. 비대위원장이 임기가
어디 보장되는 거예요? 비대위원장은 문자 그대로 어렵기 때문에 당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차기 지도부 전당대를 해주는 거예요. 네, 5분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나마 좀 찬성을 하는 입장의 장제원 의원, 또 반대하는 김태흠 의원이었고 심재철 원내대표, 이어서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 그리고 박지원 의원의 논평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앞서서 계속해서 논의가 좀 제대로 있지 않았다. 절차상으로도 네. 문제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김종인 비대위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으로서는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절차상의 하자가 있지만 불구하고 결국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인물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이 절차의 문제가 컸고요. 네. 그리고 최고위가 지금 당원과 그 당선자 분들 제가 얘기를 못 해봤지만 당원들에게 과연 신뢰를 받고 있는 최고위냐라는 점을 본다면 지난 이제 공천 과정이나 선거 관리 과정에서 지금의 최고위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이제 최고위가 절차도 무시하면서 이제 비대위로 가고 거기에 대해서는 무한한 권한을 준다고 하니까 반발이 있는 거라서요. 그 인물 자체보다는 그 절차의 문제, 그다음에 누가 했느냐, 최고위에 대한 불신의 문제라서 이 부분을 통과가 되면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기대는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지금의 상황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와서 어느 정도만큼의 개혁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 또 시기를 놓친다면 미래통합당은 앞으로 2년 후에 있는 대선과 지방선거마저도 정말 역사상 최악의 이제 패를 경험하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 그거에 대한 어떤 보관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지금 당선자들과 그다음에 당원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거친 다음에 이제 비대위를 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오늘 조혜진 전 의원이고 이번 당선자인 3선이죠. 조혜진 의원이 이제 성명서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는 제가 말했던 그 절차라든지 그에 대한 우려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는 분명히 참고할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건 맞지만 지금까지의 이제 절차 문제로 인해서는 우려를 빨리 불식시키는 것을 종식시키는 거에 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럼요.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 보십시오. 민주당 보고 좀 반면교사로 삼으셔야 될 지점이 있어요. 2011년도에 그 박근혜 비대위원장 할 때 김종인 위원장도 계셨었죠. 새누리당에서. 그렇죠. 그러면서 당명을 한나라의 새누리로 바꿨고. 그건 그때 사실은 근데 민주당도 김종인 위원장에 들어와서 초반에 성공했었죠. 아니 그 성공 뭐 실패가 아니라 그건 김종인 위원장의 성공이 아니죠.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성공한 것이고요. 새누리당 때는. 네. 2012년. 민주당 때도. 2015년, 민주당도 16년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배우셔야 돼요. 예를 들면 그 민주당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셔와서 성공한 게 아니라 문재인 대표라는 결국 대통령이 되시잖아요. 아무리 야당에서 흔들고 여당에서 흔들어도 그만큼 역량이 있는 분이셨던 거예요. 그런 분이 자기의 권력을 위임해 줬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라는 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한테 미래통합당은 권한을 위임하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경우도 많은 갈등을 겪었고 관리형 대표도 있었어요. 그리고 정세균 총리께서 당시에 어려운 민주당을 맡아서 2010년에 무상급식 가치, 소위 복지로 전환하면서 진보의 가치를 찾으면서 터닝포인트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굉장히 이상했던 게 김종인 전 공동선대위원장은 선거를 패배한 공동선대위원장이에요. 마치 선거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처럼 제3자 화법으로 유체이탈 화법으로 나타나서 2년 뒤 대선을 위해서 당을 바꾸겠다는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지금 뭐 2년 뒤 대선에서 어쩌고 이 얘기할 때입니까? 우리가 왜 졌는지부터 정말 통렬하게 반성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은 꼭 말할 때 이 당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애정이 없는 정당에 왜 와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비대위는 구성되겠죠. 김종인 비대위는. 그런데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 흔들기가 시작되고 흔들릴 겁니다. 네. 그리고 이분의 콘텐츠라는 게 사실 경제민주화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게 들어간 배경이 군부 독재 정권 시절이에요. 그냥 독재자 한 명이 힘을 실어주면 헌법에도 넣을 수 있는 지금 법 하나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21세기에 박정희 리더십으로 미래통합당을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데 젊은 층과 세우겠다는 거예요. 젊은 층이 그 리더십에 동의하겠습니까? 훨씬 더 패배의 원인과 이유가 깊은데 김종인이라는 저는 뭐 철새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당 저당 왔다 갔다 하면서 떠날 때 꼭 자기가 같이 먹던 우물에 침 뱉고 떠난 분 아닙니까? 이런 분에게 기대하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좋은 자원이 많이 있는데 유승민 전 대표도 있죠. 네. 그 당에. 그리고 그 무소속으로 살아 돌아온 분들 그런 분들 어떻게 안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됩니까? 부분께 이어서 좀 질문 드릴게요. 저희가 화요일 날 홍준표 전 대표랑 인터뷰를 했어요. 네. 홍준표 전 대표는 그 당장은 안 돌아가겠다. 네. 그 이전에 뭐 주호영 의원이라든가 정진석 의원은 이분들 일정 정도 시간 되면은 오셔야 될 것 같다라고 네. 얘기하셨지만 본인은 지금 당장은 안 가겠다.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하지는 않겠다. 네. 찬성하는 건 아니다. 네. 네. 하지만 대선 나갈 사람은 본인밖에 없다. 이런 네.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지금 밖에 나가 있는 분들이 윤상현 의원 당선자 그리고 관성동 당선자 또 김태호 지사 또 홍준표 전 대표 다 중진들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홍준표 이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새 또 입장이 바뀌었더라고요. 오늘 이제 얘기한 걸 보니까 네. 김종인 위원장에서 굉장히 비판적이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비대위원장 설만 있었고, 네. 기한 정하지 말고 무한 권한을 달라는 이야기는 없었죠. 그랬다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이냐 이러면서 다시 김종인 위원장을 비판을 했던데요. 그러니까 당신의 앞으로의 그 입장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계속 이제 입장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김종인 위원장에서 다시 비판적이 됐는데 지금 윤상현 의원 지금 현역 의원이니까요. 당선자이면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이야기한 걸 보면 안 돌아오겠다고는 했죠. 지금 상황에서 복당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에 지금의 물론 이제 그분들 각각의 공천 과정에서의 억울함도 있었고요. 그렇죠? 특정 세력에 의해서 비토당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공천 과정에서 저도 최민희 의원님이 항상 말씀하시지만 그런 것처럼 억울한 부분들이 있는 건 맞지만 바로 복당시켜서 같이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원들과 당선자분들의 의견을 분명히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그럼 그 전에 해야 되는 건 사실 당을 추스리는 게 먼저입니다. 예, 이 지금 해체 수준에 입각한 다시 당을 재건해야 되는 이 상황을 네. 굳이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무소속 분들을 복당부터 시키면서 하는 것보다는 당을 먼저 재건하고 그 취지에 동의하고 그 취지에 맞는 무소속 분들을 여전히 원한다면 그리고 당원과 당선자들이 원한다면 그때가 동의한다면 원하는 게 아니라 동의한다면 그때 복당하는 절차를 거쳐도 늦지 않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최민희 의원께서 좀 조언을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조언할 처지는 아니죠. 그러나 윤상현 의원이 안 돌아오겠다는 거는 어느 정도 헤아립니다. 이 당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김종인이라는 사람으로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당내에 인재가 없으면 김종인이라는 정말 저는 그분은 80세 아니세요? 몇 살? 그 연세에 이렇게 정권을 달라고 하는 걸 보고 저 동력은 뭘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 네. 예, 민주당의 경우는 2016년 총선에서 그동안의 기반으로 여겨져 왔던 호남으로부터 철저하게 심판받고 그 이후로 온라인 입당법을 도입돼서 철저하게 당원 중심 정당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원들이 주로 30, 40대였어요. 그래서 30, 40대를 지도부로 들여서 당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원 구조 자체가 30, 40대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당원 구조가 결국은 당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지도부를. 그래서 지금 막 김종인이라는 한 개인에 매달리고 이러면 이 당은 곧
다시 무너질 것이다. 지금 해야 될 일은 그게 아니고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심재철 대표가 원내대표시잖아요. 예. 그러면 김종인 대표에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원내대표로서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김재원 정책위 의장이 중요 사안에 대해서 혼자 막 얘기하고 다니는 걸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비록 낙선했지만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로서 자기 역할을 해나가야 되는 지위 위치에 있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 눈앞에 닥친 역할을 안 하면서 차기 비대위원장을 누구 세울 일에 더 몰두하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도 안 꾸려지지.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830 중심으로 지도부를 구성하고 뭐 막 이런 얘기 김종인 그 위원장도 하던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 거 안 해봤습니까? 정치라는 게 그렇게 막 젊다고만 잘한다면 다 물러나시면 되죠. 나이 드신 분들이. 그것도 낙선하신 분들이. 또 그것도 아니고 그 대중의 욕망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이게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로 기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치에는 짬밥도 필요하고 네. 공부도 필요하고 인간관계에 대한 기술도 필요하다는 건데 저는 오히려 심재철 대표나 지금 당선된 조경태 최고위원 중심으로 할 일을 하면서 추스르는 게 맞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청취자 의견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192님. 통합당 안에는 인재가 그렇게 없나요? 언제부터 외부 인사에게 당의 운명을 맡길 겁니까? 스스로 재기하길 바랍니다. 라고 주셨고 7294님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희망이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고 젊은 사람 영입해서 젊고 패기 있는 보수정당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라고 의견 주셨고요. 오거돈 시장 관련해서 8498님께서 오거돈 시장 일은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지은 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처벌도 받아야 합니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사본부. 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현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각설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거의 양당 체제였습니다. 비례정당은 이번에 그 두 거대 정당이 위성정당, 연합정당, 비례정당을 냈어요. 총선은 끝났고 그 역할들이 이제 다시 합당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상황을 보니 이걸 다시 또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네. 상황들이 나올 수도 있겠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좀 인터뷰들 좀 들어보고 두 분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돼서는 논의는 지금 적절치 않다. 저희 이렇게 보고 미래한국당이 앞으로 우리 형제정당인 미래통합당을 같이 나아갈 방향, 네. 또 야당의 역할, 지금 거대해진 정부 여당의 실정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막아내고 네. 대안을 만들고 견제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더불어시민당과의 문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 우선 이것이 이제 여러 국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만 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미통당도 이제 미래한국당하고 어떤 방식으로 그 운영을 해나갈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미래한국당의 원유철 대표의 YTN 인터뷰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의 MBC 라디오 인터뷰 들어보셨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리고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일정 정도 지금 안이 나오지 않았나요? 네, 지금 윤호중 총장 얘기는 언제 시점인지 모르겠는데 당 대변인, 그러니까 당대표 대변인이 강훈식 의원이에요. 예. 강훈식 의원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 절차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예, 그러면 일단 민주당 입장은 정리가 된 거죠. 네, 그럼 180석 180석이 안 될 수도 있겠군요. 거의 그 기본소득당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안 들어올 수 있겠죠. 안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식적으로 천명을 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는 과정에서 선관위가 얘기한 지역구 200석 대 비례대표 100석
이것도 못 지켰어요. 네.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 때문에 그거 부끄러운 일을 국회가 한 거고 두 번째 애초에 연동형 그 안이 225대 75였어요. 그랬습니다. 예, 이것도 못 지켰어요. 네. 그래서 253대 49가 되었습니다. 47. 253대 47. 예. 이것도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쨌든 준 연동형으로라도 통과시킨 것은 평가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 사실 단계마다 부끄럽고 네. 거기에다 대고 미래통합당은 비례를 다 없애겠다는 걸 당론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국회가 했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 심판이 초기에 굉장히 크게 그 국민들 쪽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국회 네. 심판 요구가.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었음에도 꼼수 위성정당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또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민주당도 안 하겠다고 했다가 현실적으로 의석수 계산해 보니까 이번에 민주당이 17석 더시민당이 얻었는데 네. 7석을 병립형에서 얻어도 10석을 뺏기게 되면 네. 이게 현실적 실리에 따라 민주당도 자매정당을 MOU 정당 만든 거잖아요. 이 과정이 다 여야를 넘어 뭐 민주당은 우리는 그래도 안 하려고 했다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게 무슨 큰 차이입니까? 다 잘못한 거고 국민께 부끄러운 일을 한 거예요. 네. 다만 국민들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는 코로나19 국난 극복이라든지 야당 심판을 더 중시하신 것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180석을 얻은 민주당이 다시 또 미래한국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원내 뭐 이렇게 그 원내 운영이 어려우니까 다시 또 교섭단체를 뭐 어떻게 의원을 꿔준다든지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합쳐서 교섭단체를 한다든지 이게 맞습니까? 전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 말아야 된다. 어차피 미래통합당은 사실은 좀 이게 시쳇말로 하면 이판사판의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내 교섭단체 2개를 운영하면서 민주당을 흔들고 싶기도 하겠죠. 그렇게 하더라도 민주당은 180석의 여당으로 이제는 좀 정도를 갔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럼 미래통합당의 입장 쪽, 미래한국당의 입장은 네. 구체적으로 좀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고요. 지금 예.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가 이제 인터뷰한 것처럼 아직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미래통합당이 위기이고 개혁을 해야 하는 만큼 미래한국당도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지도부가 다 이제 자유한국당이죠. 미래통합당으로 된 다음에 거기 있는 불출마한 현역 의원들이 넘어가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개혁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여기는 좀 비례대표 중심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21대는 이제 지금 지도부들은 다 원외가 되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원칙대로 원래대로 이게 사실은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선거법에 관한 한 우리는 당했다라는 입장, 강압적으로 당했다라는 입장이라서 이제 이런 위성정당을 만들었지만 원칙에 따라서 합당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전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근데 아직 모르겠어요. 미래한국당이 19석을 지금 받고 있어서 우선 교섭 한 석만 가면은 교섭단체가 되죠. 해야 되는데 한 명을 어디서 구할까 싶으면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꼼수를 부리는 거냐. 될지 아니면 또 국민의당과의 또 연대가 그렇죠. 있을 수도 국민의당의 문제가 되고 있고. 있죠. 지금 안철수 이제 대표로 있는 국민의당과의 이제 합당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런 꼼수나 그런 편법보다는 이제는 원칙대로 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저는 그래서 사실 21대 선거법도 제자리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일단은 그러기 위해서라도 원칙대로 가자. 전 이해찬 대표는 그 결단은 잘하신 것 같아요. 먼저 결단을 하셨기 때문에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의 그 합당의 문제에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미래한국당이 통합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거 아주 복잡해져요. 네. 대권 구도가 막 들어오기 그렇죠. 때문에. 남은 선거가 대권이기 때문에. 예, 그걸 단순히 그 교섭단체 하나 더 만드는데 국민의당과 통합한다고 한다면 그건 뭐 너무 하수죠. 근데 안철수 알겠습니다. 대표가 이제까지 보였던 행보를 보면 안 올 것 같아요. 아직은. 정치권 몰라요. 아직은 안 올 것 같아요. 네. 하나만 더 두 분께 공의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주는 절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현주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사실 기본소득에는 전 개인적으로 아직은 반대인 시기상조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그걸 가치를 향해서 우리가 사회를 개혁하고 조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은 필요하지만 기본소득이라는 걸 지금 당장 하자는 건 반대 입장인데요. 네.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입장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나.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어쨌든 재난지원금. 이재명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얘기했고,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 우리가 가치를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전 당에서는 이제 70%냐 100%냐 이제 분분했어요. 네. 사실 미래통합당의 문제가 뭐였냐면 대선 때 이 중요한 핵심 이슈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정리가 안 돼 있었어요. 총선에서. 죄송합니다. 총선에서요. 그래서 당대표 다른 얘기하고 정책위의장 다른 얘기하고 또 외부의 다른 분들 다른 얘기하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70%로 정했으면 끝까지 갔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빨리 입장을 정했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까지도 그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제 미래통합당의 문제고 문제는 민주당과 정부의 문제인데, 정부는 지속적으로 70이었고 민주당은 선거 기간 중에 100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그런데 이게 지금 100%를 주기로 해서 이제 그걸 공약을 지키겠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제 짧게 마무리 주셔야 돼요. 되는데요. 이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00% 주겠다고 했으면 줘야지. 거기서 무슨 상층, 중상류층은 무슨 기부금으로 해서 이렇게 복잡한 머리 쓰고 꼼수 쓰면 정부와 민주당 또 국민들께 심판받습니다. 고소득층의 기부 유도는 꼼수다. 네. 이거는 주겠다고 했으면 주던지 아니면 끝까지 70%를 고수하던지, 전 이렇게 해야지. 이런 꼼수로 정부가 나간다면 분명히 국민들께 큰 심판받습니다. 아니, 그건 꼼수가 안 돼요. 꼼수 아니고 국민의 자발성에 의지해 보겠다 이런 건데, 그걸 변수로 놓고 재정 짜면 안 된다. 동의합니다. 우선 첫 번째 원칙, 이거 기본소득 논의로 가면 안 된다. 네. 재난지원금은 어디까지나 재난지원금 일회성이다. 네. 요걸 기화로 기본소득이 됐다 이런 주장하면 그런 사람들은 국민께서 판단해 주셔야 한다. 두 번째, 속도성이 가장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70%를 선별하면서 온갖 논란, 그다음에 제외된 국민들에게서 또 어떤 입장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시간이 없다. 네. 그래서 100% 준다. 네, 그래서 빨리 가게 하자. 그래서 아동수당 상위 90% 주고 10% 안 주려고 그랬다가 행정비용 때문에 100% 다 주게 됐던 경험을 생각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 저는 가장 근본적으로 미래통합당의 그 일부 의원들에게 이상한 게, 지금 한국형 뉴딜을 하고 85조 플러스 알파를 푼다는 겁니다. 기간산업, 자영업 지원에 40조를 푼다는 겁니다. 네. IMF 때 천문학적 액수를 쏟아부어서 기업 살리고 은행 살렸어요. 그때 보수 언론이 단 한마디도 왜 퍼붓냐, 세금 퍼붓냐 안 했거든요. 지금 국민께 100% 주면 3조 원이에요. 예. 왜 국민들이 세금 내고 이렇게 했는데 국민들께 3조 원을 풀어서 빨리 그 국민들 가게가 조금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자영업자 살리겠다는데 왜 이 3조 원은 이렇게 문제가 되죠? 진짜 발상이 전환이 필요한 건 전 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국민이 낸 혈세를 국민께 줄 때는 인색합니까? 자, 각설하고 여기까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현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